승환이 때문에. 가자. 가자, 가. 어디로 가자는 말인가? 그는 묻는다. 인간의 양심은 어떻게 있어야 할 것인가를, 어떻게 그 올바른 행방을 찾아야 할 것인가를. 합천 이범선. 그는 드러내 보여줄 뿐 해결하지는 않는다. 그는 격렬하진 않지만 진지한 의문을 던져줌으로써 우리에게 해결의 의무를 부과한다. 어제를 위하여 오늘을 살지 말 것이며 내일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라. 네, 가온이라고 해서 액자에 걸리는데 그 이범선 선생님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겁니까? 그렇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한 3, 4년쯤 전에 쓰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훈련 원단에 새 첫날 쓰신 거네요. 왜 이런 말씀을 자주 해주시고 그랬습니까? 예, 또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돌아가시기 바로 전까지도 뭐 늘 하시던 말씀이시니까요. 네. 아직도 저걸 이렇게 바로 마루에 걸려있으니까 아침마다 눈에 띄거든요. 네.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그리고 그러죠. 이게 저희 아버님이 출판하신 책들입니다. 아, 예, 항마을 사람들이 보이네요. 네. 창작집 항마을 사람들. 이거 그 자판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선생님 성전의 모습을 사진하고 있고, 이 책을 사랑하는 정의 근종 정순 창동에게 줍니다. 이 작품 앞에 꼭 이렇게 가족들 이런 따뜻한 그런 글을 쓰시고 그랬습니까? 예, 거의 다 쓰셨어요. 그리고 또 책들도 있고, 또 그 외에 어떤 다른 인품들도 있습니까? 저희 아버님 그 유필 원고도 있고요. 네. 일기 쓰시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년에도 일기를 그렇게 꼭 쓰셨습니까? 네, 이게 아, 검은해역 그 원고군요. 예. 네. 일기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언제쯤 일기일까요? 글쎄요, 일기는 저희 아버님이 아마 그 거제도 계실 때부터 돌아가시기, 그러니까 그 혈압으로 넘어지시기 바로 뭐 전까지 네. 쓰신 거 같아요. 자기 삶에 충실한 작가일수록 그 삶의 궤적을 추적하는 것은 곧 문학작품의 비밀을 여는 열쇠가 된다. 이범선의 경우 또한 예외가 아니다. 1920년 평남 안주군 운항리, 청천 강변 학이 하얗게 몰려오는 마을에서 태어난 이범선. 그러나 해방이 되자 소작인들에게 토지와 재산을 모두 내어주고 그들 가족은 빈손으로 남아한다. 고학으로 어렵사리 동국대 전문부 국문과를 졸업한 것은 1949년 29살 늦은 나이였다. 실향의식과 함께 이듬해 체험한 6.25는 이범선의 생애를 집요하게 얽어매는 질긴 끈이었다. 그는 처절했던 피난살이를 일기 나의 피난기에 꼼꼼하게 기록해놓고 있다. 1951년 1월 5살 난 딸과 생후 7개월 된 아들 그리고 부인과 함께 이범선은 화물열차에 실려 부산까지 온다. 부둣과 움막집에서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죽음과 싸워야 했던 그들 가족. 백일해로 사경을 헤매는 딸 정혜를 위해서 결국 이범선은 자격부로 일하던 미군 부대에서 약을 훔치고 말다.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양심과의 싸움에서 지공한 것이다. 이때 체험한 인간에 대한 불신은 우리라는 이웃 개념을 그의 삶 속에서 앗아가버린다. 우리 대신에 모래알처럼 많은 나만이 존재하는 냉혹한 현실에 대한 뼈저린 체험은 후에 발표한 냉혈인간 몸 전체로의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8개월간의 몸서리 쳐지는 피난살이는 1951년 8월 그들 가족이 장승포행 객선에 몸을 실음으로써 막을 내린다. 모든 인연을 끊고 철회고도에 등대지기로 가려 했던 이범선은 백낙준 선생의 도움으로 이곳 장승포에서 교사 자리를 얻게 된 것이다. 이 한적한 작은 포구에서 그들 가족은 오랜만에 위안과 기쁨을 맞이한다. 장승포 거제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게 된 이범선은 피난살이에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진 자신을 추스리며 잠시 지난 날을 되돌아볼 여유를 갖는다. 창작에 의욕을 가지게 된 것도 그 무렵이었다. 피난살이 중 그가 목격한 사회의 배신, 생존의 한계 상황은 무엇인가 써보고 싶은 욕망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1953년도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 수복 직후에 그때 이제 올라와 있어 나한테 이제 다방에서 그 커다란 그 얼굴용지를 내놓는 거 보니까 보통 우리 요새 이 시험지 거기다 이제 자루를 대가지고서 이 줄을 그어두시다. 그래서 얼굴용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그 소설을 쓴 것을 김동일 선생님한테 좀 연락이 안 되느냐, 했으면 좀 갖다 줄 수 없겠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서 비로소 이제 문학을 한다는 걸 이제 비로소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나를 찾는 것은 딴 의미가 아니라 또 이제 자기 소설 썼으니까 누구한테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찾게 이제 이렇게 됐었죠. 옛자리에 그대로 있는 이 우체국은 이범선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 1955년 4월 단편소설 암표가 현대문학에 추천된 것이다. 이범선이 이곳에서 보낸 4년간의 생활은 소설 갈매기로 구체화된다. 1950년대의 한적한 포구를 배경으로 해서 이곳에 피난 온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가 이범선의 상상력과 어우러져 한 편의 소설로 재구성된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이곳에 언제부터 사셨습니까? 6년 해 12월 달에 인문서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저 혹시 1953년에요? 예. 그쯤 이곳에 갈매기 다방이라고 있었습니까? 갈매기 다방은 기억이 안 나나 갈매기 집이라고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곳이 어디쯤입니까? 바로 지금 이 건물이가 그 건물이었겠습니다. 아, 이 건물이요? 예. 이곳이 갈매기 집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모양이 그때랑 똑같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예, 이 층은 그냥 있고 밑에가 조금 개조됐습니다. 네. 갈매기 집이라는 곳을 운영하던 분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인천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인천에서 비단 나온 분입니다. 네. 혹시 장님은 아니고요. 장님은 아닙니다. 네. 그 당시 혹시 이곳에서 색스폰을 불던 분이 계셨습니까? 예, 그분이 한에서 나오신 분인데 이선세라고 하는 분인데 음악을 전공하다가 여기 비단 나온 분이 있었습니다. 저마다 전쟁의 상처를 보듬고 살아가는 섬 사람들과의 교감을 통해 가슴에 옹이져 있던 불신을 서서히 희석시켜간 이범선. 그는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소설 갈매기에서 그의 문학의 본역이라 할 수 있는 따뜻한 정의 세계를 회복한다. 이곳에 온 지도 7년이다. 섬에서는 한 해가 하루처럼 흘러간다. 어제와 오늘이 다를 아무런 사건도 없다. 아, 선생님 오셨군요. 어쩜 기척도 없이 오신 지 오래됐어요? 네, 온 지 한 서너 시간 됩니다. 아, 우리 선생님도. 여보, 저 건너 이 선생님 오셨어요. 파도 소리만 단조롭게 들리는 작은 포구에 일식집을 개조한 다방은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잡힐 듯한 갈매기들만이 갈매기 다방이라는 이름에 어울릴 뿐. 이 선생님이시오? 오랜만에 오셨군요. 앉으시죠.
사뿐히 감은 슬픈 눈, 저 입술은 결코 웃어본 일이 없겠지. 별일 없죠. 그저 그렇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처음 이 포구에 들어왔을 때 혼도 그저 그렇게 외롭기만 했다.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도중 늘 등대 앞에서 마주치곤 하는 선호이. 승선이라는 벼로에 어울리게 종일 바다만 바라보며 지내는 선호이는 전쟁 중에 외아들과 생이별한 후 이 섬에 들어와 걸식으로 그날그날을 살아간다. 그런 선호인에게 유일한 친구가 있다면 5살 난 아들 종이다. 언젠가 선호인이 자기가 기르던 다람쥐를 종에게 준 뒤로 종은 그를 꼭 따르게 되었다. 선호인이 바다를 좋아하듯이 정 녀석은 배를 참 좋아했다. 아침에 연락선이 떠날 때나 저녁에 연락선이 돌아올 때면 종의 위치는 언제나 등대 앞으로 정해진다. 연락선이 두 등대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와 부두에 닿을 때까지 그들은 어느 동화 속의 노인과 소년처럼 꿈을 보는 것이다. 이제 7년 섬 생활에 완전히 표백된 마음이지만 마음 한구석에 어쩌다가 추억의 그늘이 짙게 스며들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왜 그런지 다방 갈매기 주인의 고요히 감은 그 슬픈 속눈썹이 보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집시달이었다. 고요한 밤하늘에 수문처럼 번져나가며 흐느끼는 소리. 자꾸자꾸 상념을 옛날로 밀어세우는 서러움의 목쉰 소리. 벌써 저녁 때군요. 그렇군요. 종이 녀석은 또 등대 앞으로 달려간다. 선생님 아드님은 여전하군요. 저것 봐. 아우 얄미워. 저도 봅니다. 연락선에 고동소리를 들으면은 저도 저 등대 앞에 두 무릎 딱 안고 앉은 소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정말 보이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배를 참 좋아합니다. 배를요? 제가 색스폰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도 무언가 그리운 게 아닐까요? 이 섬에서 태어나 이 섬에서 자란 앵거려. 그렇지만 저 콜럼버스 같이 말입니다. 콜럼버스 같이. 며칠 동안 폭풍우가 몰아쳤다. 이제 바다는 지구가 회전을 멈추기라도 한 듯 고요하다. 슬픈 소식을 들었다. 다방 갈매기 부부가 죽었다는 것이었다. 파도가 무섭던 날 밤, 다방 주인이 물에 휩쓸려 들어가자 그를 구한다는 게 그만 부인마저 빠졌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기적을 불러왔다. 젊은 부부의 시체를 보고 돌아선 선호인의 아들은 바로 앞에서 아버지를 만났던 것이다. 선호인은 아들을 따라서 군부대 근처로 간다고 했다. 떠나는 그들에게 나는 그저 잘 됐습니다라는 말만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어디선가 색스폰의 목신 소리가 들려온다. 추억을 약처럼 갈아 마시며 외롭고 슬프게 살아가던 그들. 혹시
서로 꼭 껴안고 물에 뛰어든 것은 아닐까. 이 작품은 무대는 그 거제도죠. 거기 세 묶음의 인간들이 나타납니다. 한 묶음은 전쟁의 상처를 직접 반영하고 있는 그 음악지에 사는 노인네들, 세리인네들. 하나는 전쟁은 직접 관계없지만 인간으로서 혹은 상처받은 인간으로서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서나 가질 수 있는 고뇌를 가진, 그런 의미에서 범시대적이고 범인간적인 고뇌를 가진 그 다방 갈매기 주인 부부가 또 한 묶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의 서술자인 후인의 가족이 등장을 하죠. 그럼 이 후인의 가족도 역시 전쟁의 상처에 시달린 가족이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은 상당한 정도 치유가 다스려져 있는 가족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묶음의 인간을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는 처지겠는 거죠. 그러다가 이 노인 뭐라 그럽니까? 영원한 인간적인 범위를 안고 있는 다방 부부가 죽음을 죽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은 그 석선 부른 그 소경 남편이 늘 바라던 동경의 세계를 찾아가기 위한 몸부림 끝에서의 죽음이고, 또 그 남편을 구하려다 죽은 아내로서 또 사랑의 죽음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범민으로서 죽음 자체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사랑까지 곁들여서 해결을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 범인류적인 인간적인 해결이 오는 순간에 그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전쟁의 상처를 직접 입고 있는 노인이 이전에 육군 장교에서 나타난 아들을 만나게 됨으로 해서 그자 상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영원한 인간 본민의 해결이 꼭 이 시대의 상처의 치유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전체 줄거리를 자꾸 대단히 따뜻하고 부드럽고 동경적이고 때로는 또 애상적이고 그런 분위기로 끌어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작가가 전쟁의 상처를 치우고자 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 상처에다가 직접 칼을 들거나 해집거나 그런 대신에 대단히 따뜻하게 부드럽게 감싸 안으려고 드는 거겠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작품 서정과 역사를 만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범슨 문학 전체 그 체계 속에서는 오발탄이 예컨대 해집는 리아리즘을 해준다면, 이는 감사는 리아리즘이라고 말한다면, 이건 두 번째 문학사 속에서 이 작품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1955년 이범선은 서울로 올라온다. 대광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재직하면서 본격적으로 창작 활동에 전념한다. 35세란 비교적 늦은 나이로 데뷔한 그였지만,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 위에서 인간 본연의 휴머니티를 찾고자 하는 그의 노력은 성숙한 작품 세계를 보여준다. 늦게 출발한 자가 가지는 진지함, 그리고 치밀한 그의 성격은 짜임새에 있는 구성과 설득력 있는 작품을 낳는데 큰 보탬이 되었다. 그는 1959년 문제작 오발탄을 발표함으로써 전후문단에 큰 충격을 던진다. 해방 후 남한 실향민들이 산을 깎아 만들었다는 해방촌. 그러나 6.25가 지나간 뒤 이곳은 커다란 판자촌으로 변했으며 민족 비극의 축소판이었다. 이곳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오발탄은 바로 그런 암담한 사회상을 빈틈없이 요약한 것이었다. 계리사 사무실 속의 숨죠. 쥐꼬리만한 공국으로 5식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 그는 보리차로 점심을 때우고 전차값을 아끼기 위해 해방촌 집까지 걸어다녀야 한다. 그런 그에게 앓고 있는 어금니를 뺄 돈이 물론 있을 수가 없다. 어서들 짐을 싸고 나들여. 두고 온 고향을 그리다가 미쳐버린 어머니.
상위 군인인 동생 영호, 양공주가 된 누이 동생, 그리고 만삭의 아내와 영양실조인 어린 딸을 대할 때마다 그는 38선 넘어 두온 고향, 지주로서 그나마 풍족했던 그 시절을 자꾸만 떠올린다. 중명금령을 해도 폭복수수가 아픔을 견딘다고 저약이 될 건가요? 그러니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지긋지긋하게 살아야 하니까 문제죠. 왜 우리라고 좀 더 넓은 테들까지 못 나가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건 억설이야. 억설이? 네 말대로 꼭 잘 살려면 양심이고 윤리고 버려야 할 게 아니냐. 아니, 천만에 그게 바로 억설이란 말이에요. 마음 한구석 어딘가 비틀려서 하는 억지란 말이에요. 비틀렸죠. 분명히 비틀렸죠. 그런데 그 비틀리기가 너무 늦었단 말입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미치기 전에 하나밖에 없는 누이 동생 명세가 양날모가 되기 전에 말이죠. 하다못해 동대문 시장에 뭐 관절이라도 하나 비었을 때 비틀렸어야 했죠. 보다도 이놈의 배때기속에 파편이 들어박히기 전에, 아니 날 때부터 비틀렸으면 더 좋았을 모르죠. 신고에 의하면 범인은 현재 종로 2가와 청계천 사이로 도주 중이라니 곧 현장에 출동하시오. 달려라! 어서 찾았어요. 지금 늦었어요. 이거 잘못 거다! 가슴앓이 때문에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세요? 어서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라니. 언니가 위독해요. 지금쯤 때부터 진통이 시작돼서 죽으려 쓰다가 그만 어린애가 걸렸어요. 그냥 가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할 게 아니에요. 1시간 좀 지났어요. 동생의 구속, 그리고 잇따라 마주친 아내의 죽음 앞에 넋을 잃고 있던 초로는 불현듯 잊고 있었던 어금니가 쑤시는 것을 느꼈다. 주머니에는 아내의 병원비로 쓰라고 누이 동생이 쥐어준 돈이 있었다.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초로는 기어이 아래 위 양편 어금니를 다 뽑아버린다. 점점 의식이 몽롱해진 그는 이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가 없었다. 어딜 가시죠? 해방천. 아니, 서울대학병원. 중부경찰서로 가자. 선임 중부경찰서인데요. 가. 아니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가자. 쉐니? 그런가 봐요. 쉐니는 어쩌다 오발타 같은 놈이 걸렸어. 자기 갈 곳도 모르게. 그래. 나는 이 말대로 아마도 조물주의 오반탄인지도 모른다. 정말 갈 곳을 알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난 어딘지 가긴 가야 할 텐데. 어딜 가시죠? 가자. 이 작품의 제목이 오발탄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마냥 당시에서 한 지식인이 자기가 살기가 얼마나 그 고단쁜가, 마치 그 자기는 하나의 오발탄처럼 도저히 어떻게 그 있어야 할 자리 있지 않고 그냥 엄한데 그냥 와서 그냥 던져져 있는 그런 존재처럼, 그렇게 그 자조적으로 자기 자신의 지식인이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데에서 나온 그런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50년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전쟁하고 맞서야 했고, 전쟁이 끝난 이후로는 또는 그 전쟁의 후유증과 또한 맞서야 했던, 전쟁의 후유증이라고 하면 도덕적, 정신적인 그런 것과 아울러서 물질적인 그런 모든 것까지 포함한 그런 그 도덕 황폐성입니다만, 그런 황폐성 속에서 그 주체적인 그 성실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그런 걸 가장 그 첨예하게 또 가장 또 날카롭게 뜨겁게 말하자면 그 문제 제기한 것이 50년대 문학이라고 할 때, 이범선 씨의 그 오발탄은 그러한 그 50년대 문학의 성격을 참 전형적으로 잘 반영한 문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범선은 오발탄으로 작가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다진다. 그러나 조물주의 오발탄이라는 표현이 신을 모독했다는 이유가 되어 기독교 계통의 대광고를 사직하고 만다. 그 무렵 그는 신앙 문제를 다룬 탄탄한 소설 피해자를 발표한다. 이 작품에서 그는 소시민의 좌절당한 사랑을 통해 도식적인 신앙의 허위를 파헤친다. 피해자의 주인공 요한은 현실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해버리는 그의 소설 인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사회라는 집단의 횡포 속에 마멸돼가는 인간에 대한 그의 항변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68년에 발표한 쇠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연천 탱크 사격장 주변에서 탄피를 주어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는 큰 충격을 받는다. 그의 문학은 사회 고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파헤치지 못하고 많은 주인공들의 패배의식으로 그 한계를 드러내고 만다. (1961년부터) 이범선은 외국어 대학에서 교수로서의 인생을 시작한다. 30년 문단 생활을 통해 중단편 70여 편, 장편 10여 편 등 적지 않은 작품들을 꾸준히 발표해온 이범선. 그는 작가로서뿐만 아니라 교수로서도 성실한 자세로 일관한다. 외모에서 풍기는 엄격함 때문에 때로는 학생들로부터 가까이 하기 어려운 교수로 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그를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은 차가운 인상 뒤에 숨어있는 푸근함을 더 기억한다. 내면적인 성격이었지만 20년 이상 교우 관계를 가졌던 수요회 모임에서는 활달한 일면이 오히려 두드러진다. 그래서 아니 우린 잘 모르는데 이 문학하는 사람들이 글쭉한 얘기 더 잘하구만. 이범선 선생님 빼졌으니까. 아이고 걸쭉한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학교에도 들으셨어요? 이런 말 할까? 그래서 우리 댕기다가 판선생님 분부학회라 하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 분부학회 학회장이 이범선. 그만하면 얼마나 취미가 고하냐 나왔었죠. 아이고 고상하다고 표현하시는군요. 나이도 거의 다 동년배들이고 이제 그런데 우리 모두의 하나의 특색이라는 그 가급적이면 이제 좀 뭐 거의 고상한 얘기는
못하도 제절합니다. 고상한 얘기 그저 어디 가든지 좀 조속한 어떤 소리는 이런 데 하는데 우리 학천은 가장 그 면에는 앞섰어요. 짐도 빼고 거의 뭐 정말 그 풍부하거든요. 참 그냥 독특해. 그 이번 선생의 그 모습을 보면 수용호인회에서도 그분이 쓴 작품에 나온 듯한 그런 분위기랄까 학처럼 고고한 모습 내지는 어떠더라는 그런 것이 좀 보입니까? 고구마를 내가 처음 만나서 거기에 반했어요. 거기 한복을 이렇게 나타나는 이 문 열고 나타나는 정말 그 학처럼 고고하다는 그 분위기가 그 대학 교수에게서 그런 고고한 풍미를 보기 어렵잖아요. 지식만 그저 전달하는 뿐만인데 이 사람은 그 왜 어떤 풍기는 그 인격적인 그 사람다운 그 풍미를 이렇게 거기 나서들 반했어 그 사람은. 근데 이제 그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좀 차가운가 봐요. 나도 뭐 그래야 의견상 보이기에는 그냥 내견상들도 이제 하여튼 별로 접담 그렇게 많이 안 하고 뭐 가까이 있는 학생들한테요 뭐 또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구성원한테 배웠는데 아주 상당히 그 엄격한 것 같은데 근데 득점의 일도 그 바로 그렇게 역시 거기에서 교수 중에 제일 존경을 받았고 그러나 또 우리 아들도 그저 외고대학에 이제 그 대는 과가 다르니까 직접 받지는 않지만 성적만을 줬다고. 대학 교수 아이들에게 존경받는다는 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술도 잘 안 하셨죠? 왜 술을 뭐 아니 우리 다 술 뭐 많이 하지만 그렇지만 맥주 그저 뭐 한두 잔을 많았지. 그런데 한두 잔이면 마이어는 술을 마실 줄 알아요. 즐기면서 마실 줄 알아요. 즐기고 또 풍류가 있고 그 제법인가 뭐 이렇게. 아니 근데 그 중에도 그 학천이 술 마시는 그 풍미가 멋있어요. 담배 촥 이렇게 말이야. 난 담배 먹기지만 담배 잘 피는 사람 구경하면 그거는 즐겨 내가. 학초는 수심에 낚싯대를 들이우길 즐겼다. 그러나 잡은 고기도 떠날 때면은 어김없이 방생해버리는 것이 그의 버릇이었다. 삶의 집착도 무상함에 대한 안타까움도 모두 떨쳐버리고 유유히 살고 싶어했던 이범선. 꾸준한 작품 활동으로 문단내 중진에 위치해 오른 그는 김동리, 황순원의 뒤를 이어 문협 정통파의 맥을 잇는다. 시대와 사회에 대한 강한 고발정신, 동시에 그것을 뛰어넘어 인간 자체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근본에 깔려있는 그의 문학세계는 또 한 번의 자기 비용모를 시도한다. 그것은 바로 세태에 대한 풍자다. 개의 본분으로 봐선 아무리 공자님이더라도 제주인이 아닌 바에야 가랑이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 충전이겠는데 청대문집 개 조는 충견은 충견인데 경우가 좀 달랐다는 얘기다. 이건 어떻게 자라먹은 개인지 옷을 단정히 입은 사람만 보면은 길을 쓰고 달려들질 않나. 거지나 넉마주의를 보면 반가워라고 꼬리를 설레설레 젓질 않나. 저놈의 개는 눈알이 거꾸로 박혔나? 거지막에서 자랐나? 동네 아낙네들 수군수군하지만 왜? 우리 존이 어때? 김옥대시마는 존이 왜 그런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출세한 게 다 누구 덕인데? 그러니까 한 10년 됐나? 그날도 넉마주의 부하 펄뜨기, 사펄뜨기에서 사자를 뺀 그 펄뜨기가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가 강아지 한 마리를 주워다 기르게 됐다. 그런데 실형 밑에서 숟가락을 주운 격이었다. 하루는 돌아와 보니 그 강아지를 왜 미군이 어르고 있다가 그를 보더니 씩 웃으며 쏠라쏠라 해대는 게 아닌가. 다음 날부터 펄뜨기는 골목을 뒤질 필요가 없게 되었다. 가만히 있어도 금싸라기 같은 미군 부대 쓰레기가 줄을 이었으니까 그가 할 일이라곤 미군이 좋은좋은하며 좋아하는 그 강아지 털이나 쓸어주는 게 고작이었다. 그런데 일에 동티가 나려고 그랬는지 덩굴째 굴러들어온 호박, 그 미군 트럭이 딱 끊겨버린 게 아닌가.
팔뚝이 눈앞이 깜깜할 수밖에. 그런데 계산 빠른 한 친구 충고 왈. 이제 쓰레기는 빌렸으니 쓰레기 처리장 부근에 넓은 땅이라도 차지했다마. 그날부터 팔뚝이 판잣집 찾아다니며 도장받기에 바빴다는데, 그렇고 그런 세상이라 이렇게 해서 대지주 김억대 씨가 탄생했다는 얘기다. 그런데 문제는 존이었다. 팔뚝이는 김억대로 바뀌었지만 존은 여전히 넉마주의 시절의 존이었으니까 커다란 2층 집에 대학 나온 아내도 데려다 앉히고 시꺼먼 안경으로 사팔뚝이를 가린 동네 유지 김억대 씨. 금상첨화라고 돌아와둔 돌투성이 땅이 채석장으로 둔갑해서 돈방석에 앉혀졌으니 이 돌산을 볼 때마다 김억대 씨 왜 아니 기쁘겠는가. 하지만 운 좋은 김억대 씨라고 일이 늘 보이지 말라는 법은 없지. 산꼭대기에 바위가 굴러 사람과 집을 마구 깔아뭉갰다니 속 터지지 속 터져. 그러나 정작 급한 일은 딴 데서 일어나고 있었으니 사고 책임을 물으러 온 지서 주임을 존이 물고 흔들어 댄 게 아닌가. 높으신 어른께서 봉변을 당하셨으니 아무렴 그깟 채석장 사고와는 비교가 되나? 비교가 돼? 사고 난 지 나흘 만에 벌써 모든 게 깨끗이 끝난 듯 채석장엔 배 아닌 잔치 불기까지 감돌고 있었으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글쎄, 김억대 씨가 인부들을 위하여 개를 잡았다는군. 이마에 개기름 같은 땀방울을 주렁주렁 달고 온 김억대 씨 왈. 그까지 노망난 개는 일찌감치 해치워버려야 했어. 사회 속에서 일그러진 속물스런 인간성을 풍자함으로써 결국 그가 찾고자 한 것은 잃어버린 인간의 본성이었다. 표구된 휴지는 이런 계열의 단편들을 정리한 창작집이다. 그 후 많은 장편과 신문소설을 연재하지만 단편에서 보여준 문학적 성과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난사례에서 겪은 체험 때문일까? 살아있음을 감사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경건히 살아간 그의 삶의 터는 답시입니다. 거제에서 서울로 올라온 후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는 이곳에서 창작에 몰두했다. 그 어디서나 한치의 틈도 내보이지 않았던 성격대로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준 첫 번째 충고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남에게 비치지 말라는 것이었다. 작가로서 이범선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또 가장으로서의 그 선출의 모습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저희 아버님은요, 굉장히 엄하실 적에는 어느 아버님 못지않게 굉장히 엄하셔가지고요. 저희들이 아버지 이렇게 정말 보기만 해도 슬슬 피할 정도로 아주 엄하셨고요. 제일 아버님이 싫어하셨던 것이 저희들이 거짓말하는 거를 참 싫어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무슨 잘못을 해도 웬만한 잘못을 이렇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다 이렇게 용서를 해주시는데 그것이 거짓이다 할 경우에는 굉장한 꾸중을, 그것이 아마 한 사소한 일이라도 굉장한 저희가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꾸중을 하시면서 또 더 심할 경우에는 회초리도 가끔 드시는데 아주 맞으면은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때려주시고는 저녁 때 아이들이 이렇게 잠들 적에는 또 핵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 회초리 자국 난 곳을 약으로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러는 걸 제가 동생들한테 이렇게 여러 번 볼 적에 참 정말 전형적인 그 한국의 아버지가 아니신가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제일 사랑했던 그 맞다님을 바로 소재를 한 그 작품이 있는 걸로 알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현대문학에 실렸던 작품인데요. 네. 하늘된 흰구름이라는 작품이거든요. 네. 그 작품은 제가 결혼하면서부터 이제 그 결혼식장에서 아버님이 느끼셨던 감정, 또 집에 돌아오셔서 느끼셨던,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행에서 돌아와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걸 보고는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야, 이렇게 네. 좋은 아버지를 두셨구나. 그리고 아버지 마음이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따사롭구나 하는 것을 아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됐어요. 혼자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정말 내가 눈치채기 시작한 것은 언제였을까? 그의 소설에서의 한 구절처럼 그는 어느 순간 문득 외로움을 깨닫게 된다.
인생의 황혼에서 돌아본 스스로의 모습. 그것은 간섭도 보호도 거부하고 철저히 자신 속으로만 움츠린 채 그 누구에게도 정을 주지 못하고 살아온 외톨이의 모습이었다. 흰 까마귀는 남들처럼 검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무리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1978년 현대문학에 연재된 장편 흰 까마귀의 수기는 예순을 앞두고 그가 자기 삶을 정리하는 의미로 쓴 자전적 소설이었다. 60평생을 걸려 그려온 나의 인생과는 걸레처럼 구겨져 있었다. 파이프가 완전히 식었다. 나는 빈 파이프를 공연히 빨고 있었다. 갑자기 지난 모든 일이 허망하게 느껴졌다. 후회가 아니라 그건 허망이었다. 지난날의 괴로움은 쓸데없이 되씹지 말라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혼자 걸어간다 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을 끊고 천교와의 끈도 끊고 모든 것과의 끈을 끊으면 그는 깨달은 자라 하셨습니다. 문득도 무각스님의 모습이 떠오르며 어디선가 목탁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어디론가 홀홀 날아가고 싶다. 정말 모든 걸 다 떨어버리고 마음 내키는 대로 홀홀 날아다니고 싶다. 비는 아직도 조용히 내리고 있다. 그 긴 수기는 그렇게 끝나 있었다. 어쩐지 그는 불행한 친구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친구로서, 부부로서, 형제로서 또는 부모 자식으로서 서로 잘 알고 있거니 하는 것은 실은 얼마나 부질없는 혼자 생각이던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날까지 그의 친구로서 그를 잘 알고 있더니 했었다. 그러나 나는 그를 거의 모르고 있었음을 그의 수기로 빌어서 알았다. 1년이 넘는 오늘까지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범선 선생의 초기 작품에서 나타난 관심은 집단 폭력과 개인의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 폭력과 개인의 갈등으로부터 벗어나 돌아가고픈 세계가 바로 정의 세계였습니다. 이곳은 가족이 있고 인간의 정이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범선 선생의 말기 작품에서는 이 가족이나 인정의 세계도 결코 개인의 구원의 세계는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흰 까마귀 수기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흰 까마귀 수기에는 그의 실존주의적 경향이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홀로 태어나서 혼자 살다가 홀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자각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삶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자각이죠. 그의 말기의 관심을 실존적인 허무와 실존적인 고독 혹은 그것이 주는 불안의 정조를 밝혀보는데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다운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를 평생의 과제로 삼았던 이범선. 그의 다양한 문학적 편력은 삶의 진실을 모색해가는 과정이었다. 그 모색의 끝에 인생은 결국 혼자서 가는 길이라 하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삶의 얼룩들을 문학으로 정화시킨 이범선. 이제 그는 그 얼룩들을 모두 지워버리고 학처럼 펄펄 날아갔다. 두고 온 고향, 그 망향의 한이 가셔지지 않아 그의 무덤은 북쪽을 향해 있다. 그러나 그의 고향은 어느 고장, 어느 동네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한 사랑이 있는 곳. 그래서 혼자이지 않아도 좋은 곳은 아니었을까. 그는 그곳에 학의 날갯짓으로 가려 한 게 아닌가.